이번 영상 같은 경우는 비트와 연끌 관련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 2020년도부터 이게 자주 나왔던 용어죠. 비트, 빚을 내서 투자한다. 연끌, 영혼을 끌어서 투자한다. 이제 여기에 연끌과 비트인데 지금 상황이 심각한 것 같아요. 이 상황이 심각하고 이게 아직까지는 제가 볼 때 자산시장이 아직까지 버블이 다 꺼진 거는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안 좋은 상황이 갈 수 있는데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조금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아서 조금 경고성 그런 영상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나온 기사들 제목을 한번 보겠는데요. 비투 연끌 올인 한방노린 2030의 최후 개인회생 역대 최대다. 그리고 제가 안에 내용을 보니까 파산 같은 경우는 이게 신청하기가 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그렇게 크게 증가하는 폭은 안 보이는데 회생은 이제 보통 이제 젊은 분들은 회생을 많이 신청을 한다라고 합니다. 직장 다니는 분들 같은 경우 소득이 있는 분들 뭐 그 경우에만 또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 경우는 제가 월간 기준으로 했을 때 늘어나는 폭을 보니까 상당히 빠른 폭으로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연령별로 봤을 때 20대, 30대의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그래서 지금 확실히 지금 2030 분들이 B2 연끌을 이번에 2020년도 이후에 자산 버블 시장 이때 많이 참여한 게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또 보면 코스닥 순매수 45%가 B2다. 최근에 2차 전지 뭐 에코프로, 뭐 에코프로 BM 이런 급등주가 나왔죠. 이제 거기에 주로 이제 많이 투자하신 분인 것 같은데 지금 그래도 그렇지 순매수의 45%? 이제 소위 말해서 여기서 비투라는 거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뭐 신용융자라든가 미수라든가 뭐 스탁론을 통해 가지고 산 거를 말하는 건데 그게 순매수의 무려 45%면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너무 이 정도인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가열입니다. 그래서 이 신문 사설에서도 부동산 코인의 투기처럼 재판이 되면 안 된다. 이제 이런 제목의 사설인데 제가 봤을 때 이거는 가열이에요. 가열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B2 영끌한 청년 사회적 약자가 될 수 있다. 5명 중 1명은 연봉의 3배 빚더미다. 이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관련해서 또 내용을 좀 제가 보니까 지금 19세부터 39세의 청년 가구 평균 부채가 3,405만 원입니다. 2012년도 기준이고요. 그리고 2021년도에는 8,455만 원이에요. 2.5배나 늘었어요. 어마어마하게 늘은 거예요. 그리고 부채가 있는 가구만 봤을 때는 5,008만 원이었습니다. 2012년도. 그런데 2021년도에는 1억 1,511만 원, 2.3배나 증가했어요. 그리고 연소득이 3배 이상인 부채를 가지고 있는 가구는 2012년도에는 8.37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저는 이것도 사실 뭐 많은 거라고 보는데 근데 2021년에는 연봉의 3배 이상인 가구가 무려 21.75%입니다. 2.6배가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물론 이제 2012년도 같은 경우는 좀 부동산도 안정이 되어 있었고 주식도 그때 당시 박스 비장이라고 합니다. 그냥 예를 들어서 특정한 가격대에 아예 멈춰 있다 보니까 뭐 주식이라든가 이런 것도 뭐 하락이 아니었던 장이었어요. 그리고 뭐 그때는 코인 같은 거 있었나? 모르겠습니다. 그때 아마 생기기 직전인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때는 사실적으로 봤을 때 부채가 충분히 저 때도 부채가 가계부채가 많다고 이야기 나왔을 때예요. 저때가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가계부채가 뭐 1,000조 넘었다면서 와 심각하다 큰일 났다 할 때인데 그때 비교하면 지금은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는데 지금 이런 현상이 발생한 가장 큰 이유는 포모 현상 같아요. Fear of missing out. 소외죠. 소외에 대한 공포입니다. 소외에 대한 공포. 남들은 다 돈을 버는데 나는 돈을 못 버는 거. 이게 사실 공포스러운 거죠. 우리가 사실 그렇잖아요.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럴 거랑 비슷한 심리죠. 근데 남들이 꽤 많아.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돈 벌었다는 사람들이. 특히 예를 들어서 저번에
부동산 한창 급등했을 때 그때 이제 그런 현상이 발생했고, 그때 코로나 이후에 주식 급등, 코인 급등, 그러면서 막 그때 포모 현상이 한참 많이 벌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투자했던 분들 중에서 빠져나온 분도 있지만 아직까지 빠져나오지 못한 분들이 지금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게 아직도 문제가 되고 있고, 그리고 아직도 제가 볼 때는 거품이 저는 다 안 빠졌다고 봅니다. 한 번 더 위기가 있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걱정이 되는데, 최근에 또 코스닥의 비투 현상을 보니까 야, 정말 이러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물론 이제 이 부분과 관련돼서 그분들이 그런 무리한 투자를 한 거가 그분들만의 잘못은 아니고 사회적인 요인이 있다, 이제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도 충분히 맞다고 봐요. 확실히 예를 들어서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그리고 뭐 다른 세대에 비해서 지금 현재 2030 같은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떤 주거의 불안, 그리고 일자리에 대한 불안, 이게 너무 커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양질의 일자리는 너무 없어요.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가 있더라도 정규직 들어가기도 너무 힘들고 진짜 바늘구멍이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하려고 하면 남자가 집을 준비해 가야 된다는, 전세라든가 아파트 전세라든가 뭐 매매를 통해서 집을 해 가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 때문에 남성분들 같은 경우, 야, 내 이 돈 받아가지고 어떻게 이 비싼 부동산을 내가 사지? 살 수 없으니까 소위 말해서 주식이나 코인을 통해서 한번 뻥튀기 해보자.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런 부분도 꽤 요인 중에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이제 부동산 연끌한 분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보면 직장들이 좋아요. 연봉도 좋고 한데 그래도 좀 집을 못 사신 분들 같은 경우 대부분은 집 못 샀죠. 이미 그 전부터도 많이 올라와 있던 상황인데 더 올라버린 거죠. 미친 듯이.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무리하게 연끌해가지고 자가로 들어갔든지, 아니면 일단 당장에는 자가로 들어가긴 힘드니까 전세를 안고 연끌을 한 거죠. 그 비율이 작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회적인 요인도 저는 있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거는 사실 개인의 문제도 있고, 그리고 바로 어떤 사회적, 이건 사실 정부에서 이거를 잘 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걸 못한 거에 대한 복합적인 게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개인의 잘못이 저는 그래도 크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동참하지 않은 분들도 많아요. 그게 더 많습니다. 오히려 동참한 분들보다 동참 안 한 분들이 많아요. 동참한 분들이 더 많았다라고 한다면 진짜 나라가 난리 나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결국은 이거 같은 경우는 개인의 잘못이 제일 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그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소외 열풍 이런 거 별로 신경 쓰지 마세요. 왜냐하면요, 이 자산시장이라는 거는 통상적으로 10년에 한 번 정도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당장에 못 산다고 하더라도 좀 기다리다 보면 정말 좀 싸게 살 때가 와요. 그게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저렴한 박인 세일 기간이 있는데, 이번에 안 사면 무슨 일이 날 것 같다? 그렇게 조급하실 필요가 없어요. 실제로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때, 그때 당시 부동산 보면 버블 세븐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국이 한번 급등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도 포모 현상이 발생해가지고 특히 그때 당시 그 30대 분들이 주로 이제 연끌해가지고 부동산에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그분들 엄청나게 그 이후에 고생했어요. 그때 이제 리먼 브러스 사태가 터지면서 그때 집값이 보통 뭐 30, 40 정도 또 떨어졌거든요. 그거 회복하는데 엄청나게 오래 걸렸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급등하면 결국은 내려옵니다. 산이 높으면 골이 깊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조급해 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이번에 만약에 내가 놓치면 아이고 뭐 내 팔자다, 다음에 또 기회 오겠지, 그동안 착실히 그냥 돈이나 모으고 있자,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제일 편하다, 그런 말씀도 드리고 있고, 그리고 또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뭐 한 2000년대 때만 하더라도, 2000년대 때 한 2010년 초반 때만 하더라도 SNS가 이렇게 발달하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사람들이 뭐 아는 거라고야 뭐 가족들이라든가 친구라든가 직장 동료, 보통 이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뭐 소위 말해서 다 비슷비슷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그런 게 별로 없었는데 갑자기 이 SNS가 발달하면서 소위 말해서 막 시계 자랑하고 차 자랑하고 명품 자랑하고 해외여행 갔다 온 거 막 자랑하고 막 이런 소위 말해서 그런 거를 막 인터넷에 올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위 말해서 남들과 이제 비교하는 문화, 그리고 남들은 저렇게 하고 있는데 나는 예를 들어서 뭐 SNS 아예 안 하는 분들은 관계 없겠지만 뭐 SNS 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남들도 해외여행 갔으니까 나도 해외여행 간 거 한번 또 사진을 좀 찍어 봐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소위 말해서 물질적인 풍요, 물질적인 가시, 이런 거에 대한 그 욕구가 과거 세대에 비해서 확실히 늘어난 것도 SNS 영향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결국은 우리가 소위 말해서 자산 시장에 뛰어드는데 한 몫을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또 뭐냐고 하면 이 원인 중에 하나가 유튜브 같은 이런 플랫폼입니다. 이제 유튜브를 제가 보다 보면 사기꾼들 진짜 많아요. 특히 대표적으로 부동산 사기꾼들은 보면 이런 사기꾼도 있더라고요. 속된 말로 연끌로 해가지고 집을 뭐 열채 샀는데 그거를 자기가 뭐 한 50억 자산가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이번에 여러분들 드러난 거 있잖아요. 자기 돈 한 푼 없이 전세가랑 매매가랑 똑같은 거를 막 수십 채씩, 수백 채씩 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번에 지금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유튜브에 보면 자기가 소위 말해서 몇 채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고 나는 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부자가 되었다, 그렇게 하면서 뭐 공부를 해요. 근데 그분들이 꼭 말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자본이 얼마인지를 말을 안 해요. 자산이라는 거는 자본 플러스 부채예요. 소위 말해서 연끌에서의 부채는 거기에 있는 소위 말해서 세입자한테 줘야 될 부채인데, 얘네들은 어떻게 사기를 치냐고 하면 속된 말로 그 자산만 말을 해요. 근데 이번에 드러난 거 보세요. 그 자산이 100억이면 뭐합니까? 보증금이 100억인데. 그러면 빵이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유튜브 찍고 그 유튜브에 있는 그 뭐 좀 유명한 대형 유튜버들도 그런 사람들 출연시켜져 가지고 조회수 빨아쳐먹고, 또 그런 사람들 이용해가지고 강연파리하고 나 진짜 그런 걸 보면 이 부동산 유튜버들 중에 정말 사기꾼들 많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 뭐 코인 쪽도 제가 보면 많아요. 코인 쪽도 이제 마진거래 쪽으로 좀 유도하려고 해가지고 뭐 하여튼 뭐 그쪽도 장난 아니고, 주식 쪽도 그래요. 주식 쪽도 사기꾼들 많아요. 사기꾼들 진짜 많다, 그런 말씀 드리겠고, 물론 제가 봤을 때 이런 거가 다 필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실력자들이 있습니다. 적을 뿐이에요. 적을 뿐인데 있습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몇몇 사람들을 분야별로 검증을 하시면 돼요. 검증을 소위 말해서 백테스팅을 하는 거죠. 어떤 예를 들어서 A란 전문가가 있어요. 그럼 A란 전문가가 이 사람이 활동한 지가 뭐 10년 이상이다. 그러면 그 사람의 과거에 했던 말들을 백으로 다 확인해 봅니다. 확인해 보고 적중들을 어느 정도 측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전진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괜찮은 것 같아. 과거 거도 한번 확인해 보니까 제법 잘하네. 그 다음에 지금부터 이후로 그 사람 말하는 거를 계속 보면서 검증을 합니다. 이 사람 보니까 그래도 뭐 100%다 맞추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도 한 70% 정도 맞추면 잘 맞추는 거거든요. 이런 영역에서. 이제 그런 사람들을 부동산이든 주식 쪽이든 뭐 이런 쪽에 어느 정도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저는 그런 과정을 겪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 거를 몇몇 사람들 이렇게 쭉 보면서 참조를 하면서 또 개인의 의견과 그런 걸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법을 해가지고 검증을 하셔야지, 예를 들어서 그냥 조회수 뭐 100만 명 나왔고 유튜브 구독자가 뭐 100만 명이니까 이 사람 잘하는 사람인 거 아니야? 해가지고 하면 여러분들 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을 검증을 스스로 하셔야 돼요. 최소한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좀 어느 정도 10년 이상 활동한 사람들, 그리고 그걸 검증을 하셔야 돼요. 자체 검증. 하여튼 그런 말씀을 또 드리겠고, 하여튼 사기꾼들한테 조심해라,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이제 무리한 투자해가지고는요, 성공하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이 돈이라는 게 그게 있더라고요. 저희 어머님이 그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돈은 발이 달려 있습니다. 발이 달려 있기 때문에 돈을 쫓으면 돈이 도망가요. 우리가 소위 말해서 부자 된 분들 중에 그런 말하는 분들 많죠. 나는 막 돈 벌려고 막 한 게 아니야.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좋아하는 일, 그냥 사업 열심히 하다 보니까 갑자기 내가 부자가 되어 있었네. 이런 말을 대부분 다 하세요. 그러니까 하다가 보니까 부자가 된 거야. 내가 이 분야에서 최고가 되고. 근데 이제 보통 보면 무리한 투자하는 분들 보면 사실 당장에 빨리 내가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당연히 레버리지, 연끌, B2 이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소위 말해서 보통 성공 확률보다는 실패 확률이 높습니다. 일단은 예를 들어서 레버리지를 쓰면 기본적으로 문제가 뭐냐고 하면 심리가 무너져요. 모든 어떤 매매,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코인이든 뭐 다 똑같아요. 매매에서 사실 무너지면 성공 확률이 확 떨어집니다. 그리고 설령 그 투자가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무리한 투자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서 한번 성공하잖아요. 그때 발생하는 도파민의 어떤 뭐랄까요, 그 어떤 그거에 중독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이런 레버리지 투자를 하신 분들은 계속 레버리지 투자를 계속 합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은 실패를 한번 해요. 무리한 투자하는 분들은 안정적인 투자를 거의 안 하거든요. 대부분 다 좀 리스크 있게 매매하는데, 근데 계속 성공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확률적으로. 가위바위보도 뭐 연속 10번까지는 이길 수 있지만 20번, 30번 했을 때 거의 뭐 깨진다고 봐야죠. 거의 깨질 확률은 거의 100에 수렴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무리한 투자를 계속 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성공하는 사람 거의 빵입니다. 결국은 빵에 수렴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러니까 그런 무리한 투자는 하는 게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어떤 한 분야든 이제 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부동산이든 저는 주식이든 이런 거는 똑같다고 봅니다. 소위 말해서 어느 정도 여기에 눈이 띄려고 하면요, 10년은 필요합니다. 10년. 이런 제 생각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10년이라고 합니다. 그동안에 뭐 책도 많이 읽어야 되고 나름대로 뭐 원칙을 만들고 그리고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경험을 쌓는 거죠. 그게 10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내가 그 젊은 나이에 바로 부자가 되겠다 그러시는 것보다 차라리 그 시간에는 종잣돈을 모으고 어느 정도 여러 가지 뭐 집이라든가 이런 거 좀 뭐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은 이후에 그 이후에 투자에 쓰이는 것이 낫다라고 저는 보고, 그 다음에 특히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막 그렇게 무리하게 투자하는 것이 정말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저는 정말 많이 들어요. 왜냐고 하면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은 부동산에 사실 인구 구조가 박살이 났기 때문에 사실 이제 부동산으로 돈 벌기는 어려워요. 그리고 주식 같은 경우도 사실 우리나라가 뭐 삼성전자만 빼면은 거의 뭐 한 2, 30년 동안 오른 게 없는 시장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도 옛날 같지 않죠. 그리고 뭐 우리나라 주식 시장 같은 경우는 뭐 작전 세력도 많고 공매도도 장난 아니고 뭐 상당히 좀 매매하기 힘든 시장이죠. 그래서 저는 제가 볼 때 그냥 예를 들어서 뭐 그 지금 오렌 퍼핏이 한 말이 저는 제가 볼 때 일반인들한테 제일 권해드려요. 제 주변 지인들한테는 저는 옛날부터 이 말을 했거든요. 그냥 옛날 때부터 그냥 미국의 뭐 나스닥이라든지 S&P를 추종하는 인덱스 투자를 그냥 해라. 제가 볼 때 그게 제일 편해요. 그리고 뭐 좀 예를 들어서 그냥 적립식 투자하는 것처럼 하든지 아니면 그냥 중간중간에 한 번씩 뭐 나스닥이나 뭐 S&P 500 같은 경우도 좀 크게 빠질 때가 있잖아요. 그럼 그럴 때 한번 투자를 하고 계속 뭐 들고 가다가 뭐 한 번씩 좀 목돈이 필요할 때 있으면 그냥 그거를 빼서 쓴다든가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저는 제일 낫다고 봐요. 사실 그 주식도 그렇고 막 이런 거 매매하려고 하면요, 공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진짜 공부 시간도 많이 걸리고 봐야 되는 양도 많고
그러다 보면 개인의 삶이 없어져요. 개인의 삶도 없어지고 만약에 직장 다니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직장 업무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그 S&P라든가 뭐 나스닥 이런 데 투자를 하면 실제 제가 볼 때는 수익률은 높진 않아요. 하지만 제가 볼 때 이 수익률만 하더라도 적지 않은 수익률입니다. 저는 제가 볼 때 이게 낫고 차라리 그 남는 시간에 본인의 어떤 가치를 높인다든가 아니면 뭐 가족과 행복하게 지낸다든가 뭐 오히려 그런 게 더 의미가 있지 않는가 싶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막 개인이 막 그 전문적으로 자기가 그쪽으로 뛰어들 거다라는 거 아니면은 그냥 주식 하실 거면 그냥 나스닥, S&P 500 여기 추종하는 ETF로 그냥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